지금 역량 기반 이제 지금 13사치까지 왔는데요. 이제 꽤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같이 수업을 해오면서 다양한 주제를 다뤘는데 오늘은 역량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선생님 잘 준비를 해오신 덕분에 아마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역량 기반 학습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역량 기반 학습에 대해서 저는 처음 들어봐요. 요 개념을 조금 계속 막 읽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뭐 잘 이해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자, 그러면은 역량 기반 학습이 왜 이렇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일단은 먼저 짚어보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자, 해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발전 배경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습을 특정 기술이랑 지식의 조각으로 분할을 하고, 그다음에 요 역량이라는 게 결국엔 어떤 자신의 어떤 퍼포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자, 두 번째로 숙련도를 명확히 정의하는 학습 결과물 설정. 그다음에 세 번째, 숙련도를 입증할 수 있는 평가. 어떤 제가 나중에도 이게 나오긴 하는데, 어떤 뭐 성능, 그다음에 성과, 그다음에 역량 요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이번 주제에.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런 역량 기반 요런 단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그다음에 학습자와 학습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요런 배경들이 이렇게 먼저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우리가 현재 공교육 내에서 하고 있는 이런 교육보다 지금 이런 역량 기반의 학습이 오히려 역사적으로 더 오래됐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음, 길드 이야기도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 조상님들은 어떤 뭐 농사부터 시작해서 사냥 뭐 이런 걸 할 때 사실은 이런 방식의 그 훈련 체계들을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화권이든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뭐 역량으로 표현을 하진 않았겠지만 어떤 음, 방식이든 특정 기술을 뭐 전달하기 위한 어떤 체계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 사실 그게 우리로 봤을 때는 이제 그 하나의 역사 그러니까 배경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학습을 이제 하는 것을 조금 크게 본 것 같고 역량 기반이라고 학습이라는 건 그 안에 어떤 특정 그 기능과 관련돼 있는 전수, 그러니까 교육 뭐 이런 것들로 네. 네,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길드 이야기가 나오니까 길드 이야기하면서 같이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해서 역량 기반 학습의 역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으로는 길드와 도제 제도 이렇게 돼 있는데, 특정 기술을 제가 봤을 때는 이 도제라고 하면 보통 1대1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전수를 해주는 이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특정 기술을 단계별로 습득을 하고, 그다음에 군사 훈련상에서도 길드 훈련의 숙련도 단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군대 가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가면 사수 되는 사람이 와갖고 1대1로 이렇게 전수를 해주고 해서 그 성과가 좀 더 단계별로 습득되게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는 아마 요런 걸 혹시 뜻하지 않나라고 저는 요 과제를 할 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서 이런 숙련도 접근 방식은 여기 나오는 벤저민 블룸이라는 사람의 교육 이론으로도 확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서양 사람들 입장이기 때문에 길드를 예를 들었지만 이제 우리가 뭐 조선 시대 뭐 이제 도제에 관련된 어떤 예를 들자면 뭐 판소리 예? 음, 아니면 도자기 뭐 네.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 아마 쉬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승과 제자 간의 이그 기술들을 전수하는 그런 걸 상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역량 기반 학습이라는 것이 어느 시대에서나 그리고 어느 문화권에서도 다 존재했던 어떤 교육 체계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벤자민 블룸의 그 예전에 이제 그 강의를 들으셨을 알겠지만 개인화라든지 맞춤형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벤자민 블룸의 이론 자체를 마스터리 러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완전 음, 학습이라고. 그러니까 마스터리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뒤에 다시 또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 벤자민 블룸이라는 사람이 이런 도제식 교육 부분들을
현대적인 어떤 그 교육 체계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완성한 부분이 마스터 러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개인화 관점에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역량 기반 학습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대화됐는가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의 의미 있는 학습의 방법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또 이어서 네. 하시죠. 네. 자, 두 번째로 교육 이론으로의 확장입니다. 자, 1956년에 벤저민 블룸이 학습의 인지적인 영역에서 특정 숙달 수준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사와 교육 설계자들이 어떤 특정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마 조금 저희가 알고 있는 역량 기반 학습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해서 자, 두 번째로 자, 진정한 평가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진정한 평가는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비공식적인 어떤 소프트 스킬도 같이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과 기반 평가로 발전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평가들이 자, 세 번째로 우리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가질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리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학습은 학습자가 직접 수행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굳이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그 우리가 지금 사는 어떤 공간에는 이러한 그 예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 판소리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판소리를 배우는 어떤 과정, 그 과정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음, 그뭐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도 나오고 최근에 또 드라마에서도 그 지금 다루고 있는 판소리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을 보면 실제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종의 그거를 교육 현장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얼마나 치열함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그걸 평가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 그 절실한지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으로 보면 약간 사치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사실은 학습이라든지 교육에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진정한 평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네. 진정한 평가라는 말을 썼을까? 근데 이게 이제 생존하고 관련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동안의 어떤 그 우리가 역량 기반의 학습이라는 것을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전송 기술들을 전달해 주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이거는 어떤 마을의 생존, 개인의 생존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고 자기가 먹고 살고 하는 것들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잘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오센틱이라는 표현을 아마 따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평가하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현장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센틱이라는 표현을 또 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판소리를 배웠는데 그 판소리를 배우는 걸 시험 쳐서 얘가 그걸 다 외웠냐 안 배웠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친구가 어 전체적인 내용들을 완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다 숙지를 하고 청중들 앞에서 그걸 다 6시간, 7시간 동안을 쉬지 않고 그걸 훌륭하게 소화해내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평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네. 되면 비로소 이제 스승이 이제 제자한테 이제 득도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평가 자체는 학습자 자체를 이제 촉진을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런 우리가 그 인지 기반의 학습하고 지금 이런 그 역량 기반의 어떤 학습하고 가장 큰 차이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실습 중심으로 가고 역량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가 이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를 한 시간 동안 했는데 사실은
애들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내용을 듣고 나서 이해하는 것들은 사실 그 중에 일부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시험을 치고 나면 사실은 그 자가학습을 하지 않으면은 그걸 다시 스스로가 반복해서 뭔가 연습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로 이런 역량 기반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그 강화된 학습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습자가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강의 효과성들이 훨씬 더 높죠. 이제 그런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블룸 이야기가 나와서 그 네. 잠깐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블룸의 텍서놈이라고 하는 거 혹시 교육학 배우실 때 기억나시나요? 근데 텍사노미 단어는 기억납니다. 네네. 잠깐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제가 그 화면을 끊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화면 지금 보이시나요?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블룸의 텍사노미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잖아요. 우리 배움의 어떤 단계가 있다라고 블룸은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룸은 맞춤형 학습이라고 해서 그 마스터리 러닝도 유명하지만 텍사노미라고 하는 요 이론으로도 사실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가 기억이라든지 이해, 적용, 분석, 평가 그리고 뭐 개발, 뭐 창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그 거쳐서 보통 이제 지식의 어떤 단계로 설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크레이트까지 갈 수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레이트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역량 기반이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소화를 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 가는 것들을 교육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블룸은 그걸 위해서 어떤 이론 체계들을 계속 만들어 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내용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이 부분도 같이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화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네, 공유되고 있나요? 네네. 네. 네, 해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아까는 소프트 스킬이 나왔던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비공식 학습에서도 학습자들이 효과적인 평가를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학습자 중심 접근 방법에는 학습의 출처보다 어떤 숙달, 기능의 숙달이 좀 더 중요하다고 봤고, 자, 영역 기반 학습에서는 모든 학습자가 목표한 숙달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정규 이런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을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숙달한 주식이 있으면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인정받고 넘어가고 약간 패스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 기반 학습의 역량에 대해서 이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 네 가지 정도 됩니다.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자, 맨 첫 번째로 남부대학교 협회에서는 학생이 지정된 프로그램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 등에 대한 명확하게 정의되고 측정 가능한 진술이고, 자, 두 번째로는 미국의 인사관리처에서는 이게 또 막 하다 보니까 뭐 직무 역할, 직무 역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직무 역량, 직업에서 이제 HRD라고 해서 이제 인사 쪽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많이 보고 있어서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직무 역할 또는 직업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기타 특성의 측정 가능한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뭐 군사 훈련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아마 이 군이 한 번 나온 것 같아요. 음, 자, 음, 세 번째로는 기관 또는 직업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기타 특성에 관찰 가능하고 측정한 패턴이라고 미국 공무는 말했습니다. 음. 자, 네 번째로, 이런 도서에서는 학생이 콘텐츠 영역 내에서 또는 콘텐츠 영역 간의 콘텐츠와 기술을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자, 각각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역량이라고 정의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조금 살펴볼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서서 제가 그냥 비공식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 그 인지적인 방식의 학습 방법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량 기반의 학습은 이제 조금 다르다라고 저 잠깐 이야기를 음, 드렸는데, 근데 그 안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학생이 이제 주도를 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기술, 뭐 기타 특성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역량 기반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여기 이제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해주신 군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주로 한단 말이죠. 근데 네. 이 책이 ADL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미국 국방부 산하에서 있는 연구기관이 만든 책이라서 군 사례들을 많이 드러내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학교를 빼고 교육을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기능을 가진 기관이 또 군이잖아요. 군은 실제 그 적을 무찔러야 하는 그런 또 막대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는 이 교육을 생존 이상의 그것으로 또 이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교육이라는 부분들을 중요시하는데 여기서는 훈련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죠. 교육이란보다 이제 군사 훈련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거기서 그 훈련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우리가 학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교육과 훨씬 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이란 관점은 큰 관점이라면 그 훈련은 그 안에서 특정한 부분에 집중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이제 여기서 좀 질문이 제가 하나 있는데 아까 어, 그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학습자 네. 중심 접근 방식. 그러면 이런 역량 기반의 학습 환경에서는 교사의 역할은 뭘까요? 그거 약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옆에서 촉진하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퍼실리테이터 뭐 이렇게 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촉진자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것처럼 이제 선생님이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분이라기보다는 이 역량들을 키워주는 것을 강화시켜주거나 자극을 준다거나 뭐 격려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선생님의 역할로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그 안에서는 도제 방식에서는 스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음,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그런 목표들을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은 또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 인지개발의 학습 환경과 이런 어떤 그 역량 기반의 학습 환경과의 어떤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또 어떤 게 또 예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한번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어, 그냥, 당장은 잘 모르겠네요, 교수님. 당장 생각이 그- 나진 않습니다. 네네. 그 좀, 저도 이제 그 질문 드리고 나서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좀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우리가 공교육 이 기반의 교육 목표들을 보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이 딱 짜져 있잖아요. 근데 그 커리큘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학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학년과 학기를 나누고 그 학기 안에 그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구조를 이제 따라서 실을 과목별로 구조화 시켜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판소리를 우리가 계속 예를 들면 판소리 안에 그런 구조가 있나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잖아요. 예, 거기는 심지어 교과서도 없을 거예요. 구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과의 목표는 있는데 시간적인 어떤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꽉 차여져 있는 공교육 체계는 시간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제 시스템 같은 그런 역량 기반의 학습 환경에서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 역량을 달성할 때까지 개인별로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날 텐데 어떤 사람들은 뭐 천재적으로 뭔가 뭐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짧게 그 기간이 단축되기도 하지만 재능이 없는 사람 오직 열정으로만 뭔가 뭐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걸 기다려주는 시스템이 그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량 기반 학습이라는 게 뒤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나오겠지만 크게는 학습자 중심이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기다려주는 시간적인 제한이 없는 그런 학습 공간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목표가 더 중심이 기 때문에 우리가 커리큘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적인 제약이 없다라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요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면서 뒤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 조금 더 아마 저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네 가지 정의들의 공통점은 자, 첫 번째, 성과 요구사항의 범위 전반에 걸쳐서 이런 전이 가능한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자, 두 번째로 지식과 기술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으로 이분들의 역량의 구성 요소들을 저희가 볼 건데요. 자, 뭐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기, 특정 목표를 향해서 행동을 이끄는 이런 동기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사람의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특징들, 특성.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의 태도, 가치관인 자기 개념. 자, 네 번째로 특정 콘텐츠에서 사람이 가진 정보인 지식. 자, 마지막으로 특정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기술, 요런 것들을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봤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루시아랑 뭐 랩싱거인가 해서 요 분들은 이런 개념만 제시를 했는데요. 요게 교과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 어, 그림 자체를 좀 보고 갈까요? 이게 네. 앞서 이야기했던 그 루시아고 랩싱거 그러니까 지금 피라미드 모델을 정의를 했지만 그 앞쪽에 라이라고 스펜서라는 분이 영양의 다섯 가지 그 구성 요소들을 정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네. 이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피라미드 자체가. 그래서 피라미드를 조금 더 유심히 좀 살펴보면 제일 밑에 뭐가 있냐면 애프티튜드 하고 퍼스널 캐릭터라는 게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aptitude라는 건 적성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personal character라는 건 개인적인 어떤 특성인데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제 판소리나 뭐 이런 도자기 굽는 어떤 그런 데서 일어나는 그런 학습 환경에서 그 중요한 요소가 뭘까라는 거 보면 뭐 아까 이야기한 탤런트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버티는 능력 이런 것들도 캐릭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뭐 참을성이 별로 없다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그 긴 기간의 어떤 숙련 과정들에서 보통 이제 견디지 못해 나갈 수도 있으니까. 뭐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봤던 요리 뭐 이런 그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흑백 요리사요. 흑백 흑백 요리. 요리사. 네,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요리사분들이 거쳐왔던 것들을 저희들이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요리하는 그 과정들 보면. 근데 분명히 이제 그 안에는 그 사람들이 그 위치까지 올라왔을 때 필요한 어떤 것들이 단순히 탤런트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참고 견디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애프티튜드하고 퍼스널 캐릭터라는 걸 둘 다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일단은 기본이 되고 그 기반 위에 이제 스킬과 나리지라는 것들이 붙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아까 인지적인 교육 학습은 나리지를 주로 목표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영양 기반에서는 스킬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킬만 있어도 안 되고 음, 나리지만 있어도 안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스킬과 나리지가 적절하게 여기서는 거의 반 정도의 어떤 비중으로 지금 피라미드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손을 잘 쓴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체계적인 어떤 학문적인 그 이해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됐을 때 훨씬 더 어떤 상승 효과가 난다라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목표가 behavior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 자체가 표현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결국에는 비헤이비어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영양 기반의 어떤 구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피라미드 구조 안에 우리가 영양에 관련된 모든 어떤 구성 요소들이 다 표현돼 있고 앞서 이야기했던 그 다섯 가지 스펜서 라일이 정의한 동기, 특성, 자아 개념, 지식, 기술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다섯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지금 피라미드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요소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어떤 영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루시아랑 랩싱거는 적성과 개인적인 특성은 나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성과 개인적인 특성은 선천적이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자, 그 위에 있는 기술이랑 지식은 앞에 있었던 것보다 더 변동적이며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특성들이 맨 위에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또 성과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해서 자, 다음으로 핵심 역량과 직업적 역량을 볼 건데요. 자, 핵심 역량은 구성원 모두에게, 그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자, 직업적 역량은 특정 직업과 업무에만 적용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 예시가 있는데요. 자, 모든 직원, 그러니까 그 조직의 모든 직원은 팀워크랑 협력 등의 역량을 갖춰야 되지만 그 조직 중에서 소방관들은 뭐 불을 끄고 구조를 하는 소방 관련 역량을 반드시 숙달해야 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핵심 역량 안에 무슨 직업적인 역량이 들어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직업 쪽에서는 보통 이제 회사 같은 데서는 이런 걸 공통 역량이라고 부르죠. 음, 그리고 이제 직업 역량이라는 것들을 직무 역량이라고 해서 이제 따로 나눠서 부르는데 예를 들면 우리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회사도 이런 체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진급을 보통 결정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통 역량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실제로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근데 이제 직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부서 단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훈련하고 업무 성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보통 리더십이라든지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뭐 이런 그 협력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과 관련된 공통 역량 부분들을 보통 회사 내에서 프로그램으로 많이 작동을 시키죠. 이런 거 할 때 이제 회사에서 단체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연수원 같은 데 넣어놓고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그 역량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지금 육성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직무 역량은 결국에는 어, 회사 안에서 보통 보면 이제 그 뭐 이 친구가 프로그래머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는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극히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부 교육을 보낸다든가 온라인 교육을 뭐 보낸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것들 많이 하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핵심 역량, 직업적 역량 이런 것들 나누어서 보통 역량을 그 높여주는 어떤 체계 같은 것들을 따로 고민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역량을 학습 지침으로 활용하기입니다. 자, 이건 역량 역할인데요. 자, 역량 역할은 첫 번째로 목표 제시, 학습자와 교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학습자가 요구된 숙달 수준을 달성을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숙달 수준을 달성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인증된 역량은 직업 자격을 증명하거나 새로운 직무에서 활용이 될 수 있고, 자, 네 번째로 역량은 조직의 효과적 인재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역량이라는 것과
지금 역량이라는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 교육 활동들을 트레이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트레이닝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네,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이라는 용어는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예, 에듀케이션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잖아요. 교육이라고. 그러면 이 에듀케이션과 트레이닝의 차이는 뭘까요? 트레이닝은 목표 중심적이고, 네. 뭐, 에듀케이션은 뭐 잘은 생각은 안 나지만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과정 중심?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딱 이론적으로 구분을 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련이라는 거는 큰 교육 틀 안에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목표를 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크게 보면 에듀케이션 안에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크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이제 트레이닝은 기존의 이 그 교육이라고 하는 이 환경 안에서 부분이나 좀 목표가 좀 다르게 설정돼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듯이 결국은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실천적인 내용들이 지금 많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그 역량 기반의 어떤 그 학습 방식들이 어, 우리 공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오기가 사실은 좀 어렵죠. 그래서 트레이닝 표현을 안 쓰는 이유도 분명히 어떤 역량 기반의 그 학습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장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교육 환경에 들어오기가 좀 힘들었던 이유는 뭘까요? 음, 분명히 장점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앞서 네. 이렇게 여러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좋은 장점들이 직업 훈련 쪽으로만 활용이 주로 되고 있고 군사 뭐 트레이닝 이런 쪽으로만 활용돼 있고 왜 공교육 쪽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었을까요? 근데 역량 기반 학습 그런 거는 약간 기능 중심, 성과 중심이고, 음, 이런 저희가 공교육에서 하는 거는 전인 교육을 목표로 하니까는 음. 그래서 들어오기 힘들었던 거 아닐까요? 네.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교육이라고 할 때 큰 틀 안에서 보통 교육을 바라보면 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인 교육 차원, 그 과정을 중시하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볼 수 있는데, 제 관점은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차이가 뭐였을까? 아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는 학생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환경이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체계로 들어오기가 힘든 훈련 체계를 공교육에서 어, 들어오기가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독일의 짐나지움이라고 하는 뭐 그런 제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예, 들어봤습니다. 그 짐나지움이 대략 뭔지는 아시죠? 네, 근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그냥 독일의 제도가 하나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나지움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 초등교육을 딱 마치고 나면 그 초등교육 끝나자마자 학생들을 아예 나눠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대학 쪽으로 이제 가는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직업 쪽으로 음, 가는 친구들을 아예 나눠서 그 학생들의 훈련 방식, 그러니까 교육 방식을 아예 나눠버리죠. 애초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디자인을 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 독일 짐나지움을 잠깐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독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이제 초등학교 4년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진로를 일반계하고 직업계학교 이렇게 이제 나누죠. 그래서 어 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이제 그 학생들이 하는 학교를 짐나지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사무직이라든지 생산직 뭐 이쪽에 그 일을 하시는 분들 레알 슐레라고 하는 뭐 그런 별도의 교육 체계가 따로 이분화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개 한 30% 정도만 짐나지움으로 가고 나머지 70% 정도는 이제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들 양성하는 곳으로 이제 나눠서 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독일은 처음부터 그 엘리트 양성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고위직을 양성하는 어떤 프로그램과 그리고 생산직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일을 하는 그런 부분들 아예 나눠서 이제 교육 체계를 아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나누면 그 짐나지움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대학을 보통 목표로 해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 목표와 레알 슐레라고 하는 교육 그 프로그램 체계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질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역량 기반들은 레알 슐레 쪽으로 주로 포커싱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그 역량 기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 왔는데 우리가 그 지금 역량 기반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만약에 도입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레알 슐레라고 하는 개념을 나눠가지고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게 나눠 있기도 있었죠. 예전에 뭐 그 인문학 고등학교 그리고 공고, 농고, 상고 뭐 이렇게 나눠놨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네. 근데 그 안에서 보면 비슷한 이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처럼 아예 이걸 싹이 났을 때부터 그냥 그 이걸 구분하진 않았죠. 이건 좀 우리 네네.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훨씬 더 이제 기다려주죠.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적어도 기다려줬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인문계 쪽으로 가고 어떤 친구들은 공고나 상고로 가고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그런 개념이었던 건데 여기서는 초등학교 때 아예 나눠버리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그 과거 시험 때문에 누구나 다 그 고위공직자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다 보편화되어 있는 곳이었다라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인문학 쪽에 접근을 해서 인문학 쪽에서 성공하길 바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가장 보편화된 어떤 시스템이자 정서였던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함부로 우리가 짐나지움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적용했을 때 사회적 반발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여기 이것 때문에 들어오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좀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떤 필요성 때문에 결국 나눠 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게 마치 그 지금 독일처럼 어, 그 어떤 평등 관계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상하 관계에서 나눠지는 것처럼 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동안 가지고 있는 유교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막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돼서 아마 이런 것들이 도입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단계로. 네. 해서 저희는 여기 역량 기반 학습에 대해서 문제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점의 가장 첫 번째는 자, 학습의 최소화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했던 학습들을 좀 희생을 시키어서 이런 어떤 비판적 사고와 같은 포괄적인 사고가 이걸 좀 부족해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자, 두 번째로 품질입니다. 학습을 실행하는 방식에서 낮은 품질의 학습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성과 요구사항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전통적인 학습으로 다시 회귀해서 학습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역량의 효과적인 활용입니다. 자, 생성된 역량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활용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은 다른 식으로도 조금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역량을 개발하거나 보유하는 것 이상으로 그걸 좀 집합적으로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지금 이게 제가 지금 교과서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이 지금 빠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요걸 지금 문제점 바로 넘어가서 그 네. 전에 우리가 역량을 활용한 방식으로 학습을 만약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가 이 책에는 좀 잠깐 소개되어 있거든요. 아, 네네네. 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그냥 말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여기 문제점 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그 역량을 만약에 기반으로 학습을 지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교육 체계가 바뀔까? 이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그 뒤쪽에 우리가 문제점들이 음, 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량을 목표로 하는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 역량을 정의를 먼저 해야 될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역량을 정의하는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역량이 뭐가 있는지도 정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역량이 어떤 종류들이 있고 역량이 각각의 역량이 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시간 제한 없이 만약에 뭐 판소리에서 득음을 할 때까지라고 역량을 정의를 하고 그 수준까지 갈 때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공교육 체계 안에서는 사실은 그걸 기다려 줄 수는 없으니 만약에 공교육에서 그걸 한다고 하면 레벨을 나누겠죠. 지금 토익 몇 점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단계를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량화되어 있는 평가 체계를 가지고 그걸 아마 나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숙달의 수준이라고 해서 그 각각의 역량에 따른 그 어떤 숙달 수준 같은 걸 등급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여기 2학년에는 여기까지, 2학년에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학교 안에서 돌아갈 때는 친구가 이 역량을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를 할 거잖아요. 그럼 통과했다. 어떤 영역을 특정 수준으로 통과했다. 그러면은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사회에서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학위라고 하는 개념은 있었죠. 성적 음, 증명서는 있었죠. 그러니까 네. 이 친구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학과를 나왔고 학점이 어떻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그 안에 역량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역량도 마치 우리가 그 성적 증명서처럼 역량도 뭔가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보통 이런 걸 이제 할 때 혹시 배치 뭐 이런 거 혹시 이야기 들으신 적 있나요? 그거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예, 배치라는 표현이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을 증명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도 이미 한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역량을 증명하는 방법. 예, 운전면허증. 면허 같은 거, 면허 네, 같은 게 있겠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역량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 네. 안에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뭐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사회적 틀 안에서 우리가 역량을 증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판소리로 한다. 그러면 뭐 그 안에서 고수를 하는 사람의 역량과 그리고 실제로 그 창을 하시는 분의 어떤 역량 나눠질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나눴을 때 그 안에 또 등급도 있을 거고 득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중간에 뭐 어떤 다른 단계들도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회적 기반 안에서 인정하는 체계가 필요하죠. 운전면허증처럼. 이건 공인화된 국가 체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훈련을 하고 그걸 통과시키는 프로세스가 있는 것처럼 그 우리가 역량 기반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어떤 체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어떤 컨센서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제점을 밝히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안에서 역량 기반의 교육들이 실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장점도 분명히 이제 이 안에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막 갔을 때, 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을 공교육 체계 혹은 고등교육 체계에 시켰을 때, 뭐, 어떤 효과들이 생겼냐, 뭐, 이런 것들을 책에서는 잠깐 이제 예시로 들어놓은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브라만테라고 하는 분이 UMFC 교육위원장을 맡았을 때 고등학교 중퇴율이 20% 정도였는데 이 역량 기반의 학습 시스템을 UMFC 주립학교에 적용을 시키면서 중퇴율이 4.68%로 줄었다라는 겁니다. 20%. 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공교육 체계 안에서 역량 기반 교육들이 적용이 됐을 때 어떤 목표로 하는 그 효과들이 생기고 있었다라는 것이 나오고 뭐 그 외에도 지금 각 대학교 안에서 역량 기반 학습을 아주 초기부터 도입한 대학들이 소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갖췄을 때 달라지는 게 뭐냐라는 걸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제 학습자 주도적 환경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사람이라게 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주로 하게 돼요. 음, 교수님들의 어떤 이제 역할도 달라지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지 같은 것들을 막 줘요. 이제 자격증 같은 거. 이제 이 친구들이 학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역량을 쭉 디파인을 해서 역량의 어떤 레벨들을 다 나누고 뭔가를 달성하게 되면 그 역량에 따른 뭐 태권도 우리가 뭐 블랙벨트를 준다거나 뭐 하는 것처럼 똑같은 형식으로 그런 것들을 나눠서 학생들한테 발급을 하고 그걸 이력서에 넣어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운전면허증처럼 그거를 하나의 배지처럼 넣어서 자격 증명을 해준다라는 것들을 학교에서 보장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도입의 어떤 사례로 소개가 좀 되고 있어요, 앞에. 그래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걸 무조건 좋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걸 지금 앞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고 문제점들을 이제 지적을 한 것들을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우선은 네. 학습의 최소화라는 이제 표현을 썼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정확하게 좀 그런 이야기를 하시. 그러니까 역량과 성과나 기능 개발에만 몰두해서 음, 기존에 하던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노력이 좀 줄어들고 그렇게 돼서 약간 학습의 최소화가 일어나지 않나.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그 피라미드 안에서 두 번째 레이어에 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스킬하고 나리지였잖아요. 네. 근데 역량 기반을 자칫하면 역량 기반을 가면 이 스킬에 집중을 하면서 이 나리지 쪽을 조금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굉장히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반면에 사실 우리가 인문학적인 통찰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지금 물론 현실은 반대입니다만 지금 역량 기반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놓쳐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의 축소라는 건 지나치게 실습을 중시했을 때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뭐 예를 들면 피아노 전공인데 피아노만 열심히 가르치고 스킬을 높였는데 실제로 화성학을 이해를 못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 뭐 영향을 더 확장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뭐 그런 측면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두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한번 다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품질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부분. 네. 여기는 학습을 실행하는 방식에서 이 방식이 근데 그 약간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어떤 기능을 숙달시키고 약간 이런 걸로 봤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낮은 품질의 학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딱 생각을 하기로는 그러니까 도제식으로 가르쳐 줬는데 이게 조금 사람마다도 이게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니까는 그 과정에서 이게 좀 학습자가 의도한 대로 잘 전달이 안 돼서 학습의 결과도 좀 낮게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런 역량 기반을 공교육 체계로 이제 도입했을 때 그 공교육 체계의 가장 핵심 중심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학생들의 수준을 중간에 놓고 가르치거든요. 진도를 음, 빼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우리가 보통 이런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는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도 사실은 이런 차별,
학생들의 개별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에 어떤 편차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아마 이런 영양 기반의 교육 체계를 이 공교육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가면 이 학습 편차가 훨씬 더 클 거예요. 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실행하는 방식에서 낮은 품질의 학습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재능 있는 친구들 중심으로 보통 가버리잖아요. 보통 체육계도 그렇잖아요. 문화계, 예술계 다. 그러니까 뛰어난 학생들 중심으로 가지 사실 뒤쳐져 있는 학생들을 관심을 안 두거든요. 특히 여기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들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영양의 효과적 활용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어, 약간 근데 저는 이거 보고 그 영향을 조금 좀 부정적으로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요 부분은 좀 어렵더라고요. 요거랑 말하는 게 이게 뭐 어떻게 융합이 되나? 좀 음.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건가?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사격 훈련을 엄청 열심히 시켜서 뭐 거의 그 20발 쏘면 20발을 다 맞추는 그런 식으로 성과를 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근데 이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은 이 사람이 백발백중 다 맞출 수 있냐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스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스킬을 현장에 적용했을 때는 또 다른 어떤 측면의 경험과 그 안에 환경 적용들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굉장히 제한된 환경, 거의 그, 그, 그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는 그런 장치 안에서 마치 훈련을 받는 청정 시설 안에서 뭔가를 하는 그런 개념이지만 전쟁은 난장판이잖아요. 내가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도 모르고 적군이 어떤 무기를 쓸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내가 뭔가를 그동안 배웠던 걸 써야 되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해가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적용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배웠던 작은 작은 단위의 역량들이 쌓였다고 한들 그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그러면 그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어떤 기능을 그러면 발휘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량 자체가 곧바로 현장 적응력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라는 음,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역량 기반이라는 것이 분명히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것만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장점이 많은 그런 학습 방식인데 왜 이것이 공교육 체계 안에 못 들어왔을까라는 걸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아까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적인 문화 뭐 이런 것들로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지금 지적하는 것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네.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비전입니다. 자, 역량 기반 학습은 주어진 역량을 숙달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이런 역량 모델을 명확하게 하면은 맞춤형 학습과 자동화된 적응 학습이 용이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고, 뭐 아까 설명해 주셨던 판소리, 그렇게 이렇게 전수를 하고,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거기에 주어진 목표를 좀 숙달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그 한 명 그 도제 받는 사람한테 맞춰서 하는 학습에서 개인한테 맞는 학습이 가능하게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기능을 숙달하고 역량을 달성하는 거가 1번 목표다 보니까는 음. 그러니까 미리 이미 할 줄 아는 건 다 패스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자, 개인이 학습 계획과 우선순위를 좀 더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요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량 기반에 분명히 어떤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여기서 이제 정리가 돼 있냐면, 우선은 그 학습자 중심으로 우리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일반적인 공교육 체계 안에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개인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피아노 교육이라든지 미술 교육을 보면 지도하는 방식 자체가 훨씬 더 개인화돼 있거든요. 우리가 선생님이 교실 수업을 보통 할 때 전체 학생들을 다 두고 뭔가를 가르친다라기보다는 미술 수업이나 그런 음악 수업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개별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양 기반의 학습이라는 게 훨씬 더 학습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게 역량을 숙달하는 것에 훨씬 더 이제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춤형 학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탤런트, 뭐 개인의 어떤 소질과 역량 그리고 속도 뭐 이런 것들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개인화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인화돼 있다고 하면 자원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를 들어 이거는 저는 약간 동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그 쓸데없는 자원들을 이런 공통적인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드느라고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기타 교습소 같은 공간과 기타 이걸 배우기 위한 그런 교습소의 환경과 학교 교실 시설은 어디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표시 흐리지 않을까요? 예, 학교 시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표준화 시켜놨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그 교습소를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조그만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 게 한 사람씩 들어오서 시간을 나눠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작은 공간에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시간을 나눠 쪼개서, 그리고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알아서 이 친구는 초급이고 어떤 친구는 중급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제가 알아서 그 시간대별로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런 학생들이 100명이 그 학교에 같이 나와서 같이 교수를 받는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이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떤 효율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적게 든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제약도 없고 개별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작은 어떤 그 소규모의 공간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어떤 효과적인 그 부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꼭 그런가?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미술 도구를 내가 다 준비를 해야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피아노도 사야 된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학습의 효율성은 높아지더라도 자원의 효과적이냐라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음, 대신 이제 여기서처럼 학습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더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된다. 결국에는 개별화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하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학습자가 보통 이제 그 이런 역량 기반의 교육을 할 때 특징은 또 뭐냐면 교육만 받지 않아요. 일하면서 교육받거든요. 음, 선생님들 교원 연수 받을 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선생님들 교원 연수 받는다고 애들 가르치는 거 그만두진 않으시잖아요. 네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역량 기반의 그 학습들은 보통 자기가 하는 일들을 하면서 동시에 보통 해요. 그 저스트 인 타임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잠깐씩 수업 시간을 내서 한다면 뭐 온라인 교육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듯이 별도의 시간을 내서 따로 하기 때문에 학습 계획이라든지 우선순위가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조정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죠. 그래야지 그게 가능할 거니까.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역량 기반 학습이라는 것이 훨씬 더
그 정규적인 어떤 커리큘럼 베이스의 교육보다는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운영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형평성과 다양성입니다. 요거는 그 미국 내 사례가 뭐그 책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조직이나 국가 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미국 같은 게 제가 미국 가보진 않았지만은 우리나라보다도 조금 더 불평등 문제가 심하고 뭐 인종 간의 그런 것도 있고 소득 간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우한 구성원이나 국민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요게 어떤 그런 직업 훈련 교육이나 그런 거랑도 연관이 되는 문제일까요? 네네. 당연히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저는 꼭 미국 뭐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카운티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도로를 중간에 두고 이쪽 카운티와 이쪽 카운티가 거의 뭐 100m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데 이쪽은 부촌이고 음, 이건 뭐 형편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다른 학교가 그러니까 이 카운티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형식의 교육 체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래서 이런 동등한 어떤 평등 교육을 지향하는 나라라면 이제 이런 것들을 불합리하다고 당연히 생각할 거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이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모든 학교 시설들을 이, 이 돈이 많은 지역의 카운티에 있는 학교처럼 다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실현 불가능할 거란 말이죠. 여기는 잘 사는 부모들이 기부를 막 엄청 해가지고 막 학교마다 막 에어컨도 있고 프로젝트도 다 있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그런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평등함은 어느 사회든 존재를 할 텐데 그러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학교별 편차를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그 공교육 체계를 벗어나서 그 이 사람들이 실제 삶에 연결돼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라는 게 포스트 세컨더리 인정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세컨더리 교육 다음에 포스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고등교육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 그 사람들한테 어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한국에도 있죠. 혹시 음, 혹시 아시는 떠오르는 거 있나요? 어,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학점은행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네네네. 네네네. 이제 그것도 일종의 이런 포스트 세컨더리 교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이미 다녔거나 대학을 다니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직업을 얻으려면 학교를 고등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 학점 인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과하면 내가 뭐, 뭐 사회복지사를 굳이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자격증 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를 이제 어느 나라든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회복지사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굉장히 역량 기반이거든요. 실습도 이제 나가는 거고. 뭐 하여튼 이런 식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다 제공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량 기반의 학습을 그런 사회적 불균등을 그 해소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 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전환입니다. 자, 역량 기반 학습은 점점 더 중요한 학습의 통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어떤 재단은 2024년까지 미국 노동 연령 인구의 60%가 고등학교 학위 이상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자, 이 재단이 고품질 자격의 새로운 국가 시스템과 역량 기반 학습의 확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과 기준을 평가하는 거를 결정하는 것도 이게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아래에는 대표적인 논의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누가 평가하나? 그다음에 이런 평가가 어떻게 활용이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성과 기준을 평가하는 거를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학습의 근데 통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조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설명을 통화가 해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우리나라 돈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와야 되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 각 국가별로 우리 통용되는 어떤 화폐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돈은 이제 국제화폐로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달러를 가져가야 되죠.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국제화폐로 이제 쓰이는 화폐이기 때문에 자기들 돈을 가져가더라도 어떤 나라 가서라도 그 화폐 교환 가치가 생기죠. 근데 이제 학습에서 통하라는 뜻은 뭐냐면 이런 식의 어떤 역량들을 어떤 지역 사회에 가더라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 면허증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검증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내가 어딜 가더라도 이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 인정받을 수가 있죠. 심지어는 제주도 가서도 네. 제가 렌트를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중국 가면 쓸 수 있나요? 어, 못 쓰지 않나요? 못 쓸 거예요, 아마. 네. 물론 이제 그 모든 나라는 아니겠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면허증을 그대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면허증 들고 그냥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칠게요. 아까 제가 배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배지라는 건 일종의 메달 같은 그러니까 내가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뭔가의 수단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격증일 수도 있고 그 뭐 어떤 그 토익 토플 점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개념이 섞여 있는 개념인데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직업을 구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어떤 뭐 유학을 가거나 했을 때 이걸 만약에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종의 학습과 관련돼 있는 통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내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걸 음, 증명하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돈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만큼을 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돈도. 돈도 거꾸로 보면 내가 뭔가를 살 수 있는 역량이잖아요. 네. 그런 어떤 역량으로서 화폐 가치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운전을 잘한다라는 것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운전 면허증이라고 했을 때 내가 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 기능들을 만약에 국제적으로 평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증명을 만약에 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체계 자체를 하나의 통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역량 기반의 학습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갖추게 만들어주는 이런 교육 환경을 갖추게 되면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졸업장 대신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 좋은 직장을 내가 가려고 하면, 물론 뭐 직업은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졸업장이 어느 특정 그 대학의 졸업장이 뭐면 거의 만사 통과가 되는 뭐 그런 시대에 저는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시대에서는 졸업장이라는 것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는 역량 기반의 학습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졸업장 있다고 한들 그 사람이 그 능력이 좋냐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량 기반의 학습 체계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걸 할 수 있냐라는 것들을 객관화할 수 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졸업장이나 성적 증명서가 아닌 훨씬 더 세분화된 내용으로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재능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학습의 통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들은 이제 그 뒤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평가 어떻게 할 건데?
운전면허증 우리가 알겠지만 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코스트가 사회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학원 다녀야 되니까 학원 시설들이 엄청 필요하고 그 개인들이 다 돈을 내서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원을 다니더라도 평가를 또 따로 받아야 되죠. 연수도 받아야 되고. 그 이런 비용을 엄청 사회적 비용들을 들여가지고 이걸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운전면허증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든 역량들을 다 국가에서 체계에서 다 잘게 쪼개가지고 역량을 청청히 다 만들어 놓고 등급도 나누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역량도 역량을 쭉 나눠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누가 판단할 것인가? 여기 엄청나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걸 누가 관리하고 평가할 것인가? 라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너무 잘게 쪼개도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게 해도 문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걸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영양들을 나눠 놓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눠 놓은 게 NCS입니다. 아, NCS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게 이제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잖아요. 근데 직업 분류별로 그 역량을 다 쪼개놓고 그걸 구분을 다 시켜놓은 것을 우리나라에서 NCS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시도를 이미 한 상태예요. 대신 NCS대로 안 가르쳐서 지금 문제인 거죠. 음, 네. 이미 체계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는 자, 역량 기반 학습 시스템의 실현을 위한 권장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역량 기반 학습이 해당 조직에 그러니까 적합한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시키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역량 기반 학습에 대한 수요, 두 번째 조직 내 학습의 효과성, 효율성 향상이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조직 지도자들이 지지하는지의 여부도 중요하고요. 자, 네 번째로 구성원들이 지지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량 모델, 숙달 수준 평가,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는데 필요한 인재가 있는가, 없는가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데 앞에서 음, 이야기했듯이 좋아. 좋은데 왜 어렵냐, 왜 도입하기가 어렵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교육 체계 안에 이런 좋은 체계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수요가 있는지,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학습 내에 도입시켰을 때 어떻게 교육해야 되지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거와 관련된 공교육과 관련된 의사결정자들, 뭐 대통령, 교육부 장관, 뭐 어, 시도 교육청, 뭐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정말 지지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나라는.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걸림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전문가가 없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지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시죠. 네. 두 번째로 역량 모델 구축하기입니다. 기존 모델 중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역량, 성과 수준, 부가 요소들을 고려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아래는 역량 모델 구축하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자, 뭐, 직무 분석, 뭐, 전문가 패널 설문조사 인터뷰 부분, 기준 표본 추출 방법 등이 있는데요. 자, 직무 분석은, 자, 조직 내 직무들을 분석해서 직무 관련 역량이나 숙달 수준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전문가 패널 설문조사 인터뷰는, 자, 이건 약간 조금,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도 양적인 연구 말고 약간 질적인 연구, 약간 이런 거 해당하는 것 같은데, 조직의 작업 지식의 전체 범위를 포착하는 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기준 표본 추출 방법이 있는데요. 자,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이 파악이 되니까는 그거를 이제 황금 스탠다드로 만들어서 황금 표준을 갖춘 영양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그 꼭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로 이야기 듣지 않아도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이런
역량 기반의 어떤 그 교육 체계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역량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정의를 해야 되죠. 역량 구분을 이제 해놓고 등급도 나눠야 되고 평가 방식도 정의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부대적인 그 그들을 해야 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선생님 지금 현재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역량 기반으로 교육 체계를 바꾼다고 했을 때 해야 될 일이 그냥 쭉 떠오르시잖아요. 음,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쭉 나열을 해놔야 됩니다. 그럼 기존 역량 모델을 참고하고 이거를 우리가 학교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여기서는 이제 주로 그, 그 회사 같은 곳을, 기관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게 되면 직무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년, 뭐 과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이제 이걸 정의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 패널이라든지 그리고 샘플 뭐 이런 모델 검증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제가 NCS 그 표준을 만들 때 그 이러닝 분과에 제가 들어가서 같이 표준화 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음, 엄청나게 많이 싸워요. 사람들마다 다 의견들이 틀리고 그 역령이라는 것들 자체를 정의하는 그 자체를 사실은 그 합의를 이루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방법은 여기서 이제 기술한 것처럼 직무 분석이라든지 전문가 패널, 뭐 설문조사, 인터뷰, 뭐 표본 추출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어떤 그 직무를 분석할 때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굳이 꼭 뭐 그 이런 역량 기반의 어떤 학습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이런 건 하나의 어떤 예제로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넘어갈까요? 자, 세 번째, 역량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 개발하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학습자가 숙달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제적인 평가를 개발을 해야 되고, 물론 아까 뭐 비공식적인 소프트 스킬, 인지적 역량은 평가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행동 표본이랑 교수진의 판단을 활용하고 일부 표준화된 시험 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평가 개발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데요. 타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진정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은 평가 목적에 적합한지, 신뢰성은 일관된 결과를 제공해서 신뢰도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성, 실제 업무를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실질적인 평가를 개발하는 개발 핵심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뭐 진정성, 타당성, 신뢰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개념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평가라는 거는 굉장히 객관화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정량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판소리 계속 이야기했지만 한 소리가 득음의 경지로 간다. 이걸 어떻게 등급을 나눌 것인가라는 것들은 음, 전문가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굉장히 나누는 거에 대한 의견 차가 많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회적 합의로 이뤄갈 것인가라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고, 그러면 정해졌다. 그러면 그 정해진 것들을 어, 어떻게 평가하고 그걸 사회적인 어떤 합의체로 그 평가 방식 자체를 인정하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혹시 언제 그 운전 면허증 따셨어요? 저는 20살 여름방학에 탔습니다. 그때 몇 년대예요? 그러면? 그러면 16년도입니다. 16년도. 그러면 아주 오래는 안 됐네요. 아직 10년은 네. 되니까. 근데 혹시 이제 선생님 나이대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운전면허증이 한꺼번에 확 많이 생긴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제 이명박 시기인 대학 때. 걸로 아, 기억합니다. 그런가요? 네, 이명박 네. 정부였는데. 그 이명박 정부 때 시행을 해서 네. 제가 2016년도 8월 그쯤까지 정말 쉬었다가 아, 그 다음에 맞아요. 조금 다시 어려워진 걸로 제가 네, 기억합니다. 맞아, 맞아. 그게 쉬웠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엄청나게 그 운전면허자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현대차가 엄청나게 차가 많이 음, 팔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약간 현대를 배경으로 해서 약간 뭐 그런 걸 했다라는 음모론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졌던 시대였는데 평가 기준이라는 게 이제 달라지면서 이제 생겼던 사회 현상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객관화라고 우리가 뭐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것들은 사회 정책적으로 보통 결정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 조직에서 그 어떤
그 어떤 역량을 평가하는 체계라는 것들은 객관화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 그 시대의 그 필요성, 뭐 분위기, 뭐 아니면 시급성,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그냥 결정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숙달 수준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써야 되긴 하겠지만 뭐 기술적인 부분들, 뭐 인지적인 부분들, 우리가 운전면허증 할 때 필기를 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걸 다 따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고 우리 의사 면허증이라든지 변호사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에서는 평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런 것들을 사회적인 합의를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어떤 객관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합의 뭐 이런 것들에 가깝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대신 우리가 만약에 역량을 NCS 정도의 수준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합의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역량 기반 학습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다 되신 거죠? 네. 제가 총평을 좀 할게요. 네. 좀 여기 혹시 할까요? 뒤에 있는 것들은 사실 좀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라서 네, 네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시간이 그렇게 좀 많이 지나서 제가 그냥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면 그동안에 그 이야기했던 이런 그 영양 기반 학습이라는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학습을 이 책에서 주장을 해왔던 여러 가지 어떤 맥락 속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분산학습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뭐 맞춤형 개인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그동안 진행돼 왔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역량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들을 아마 끄집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ADL이라고 하는 기관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할 텐데 군대 조직 안에서 교육훈련 체계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고등교육이라든지 공교육하고는 완전 다른 틀을 갖추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테마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걸 조금 더 멀리서 관찰하는 관점으로 이 역량 기반 학습이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는 지금까지 쭉 봤지만 이걸 공교육 체계 안에 도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분명히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이건 어, 현실적으로 이것들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허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량 기반 학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교육 체계를 일부라도 도입하는 것이 개인화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동안 평준화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오류에 빠져서 공교육 체계가 잘 돌아가지 못하고 교육 편차를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주요 원인이 됐는데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상쇄를 시켜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론으로 역량 개발 학습을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동의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관점으로 이 역량개발 학습 내용을 좀 보니까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음, 네.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정리를 저는 그렇게 내렸고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어떤 영역들이 다른 쪽에서 뭔가 아주 깊숙이 연구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을 보면 뭐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잘 정리를 해주신 덕분에 제가 수업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조만간에 뭐 공지로 아마 그 기말고사 평가 어떻게 할 건지가 나올 건데 이제 그걸 좀 보시고 이제 차츰차츰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업 들으시는 다른 분들도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공지가 나갈 거니까 준비 잘 해서 마지막 주에 같이 한번 뵙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수고 네.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